내일부터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광주시는 나흘 동안 100시간 멈춤을 제한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거나 증상이 생기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올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해 공분을 산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불법 정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능 방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발생한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은 이 시각 현재까지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조금 전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2명은 골프 모임 연관 확진자의 자녀들인데요.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다가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에서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골프 모임 관련 연관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확진자는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 18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산발적인 지역 감염에다 최근에는 타시도 확진자 관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전북 확진자 접촉 감염을 포함해 광주 제1시립요양원 간병인이 접촉한 서울 동대문구 관련 감염 등 최근 타시도 확진자 관련 감염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 시간 현재까지 오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남에서는 지난달 10일 이후 21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하루 확진자 발생이 다소 줄었지만 광주에서만 900여 건의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경제와 방역,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광주시가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서울 이삿짐센터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4차 유행. 한 호프집을 매개로 교도소와 유흥주점, 대학병원까지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는 이어졌고 체육동호회와 각종 소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은 결국 대기업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확진자만 204명, 월별 누적 환자로도 가장 많습니다.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증상 환자는 물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가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20, 30대 환자가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와서 굉장히 지역 확산의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과 수능 시험 후 확산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는 내일부터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능이 끝나면 또 굉장히 좀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대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에 이어 광역단체 가운데 5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꺼낸 광주시. 이른바 100시간 멈춤이 지역 감염 확산세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2단계 조치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유흥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에 식당에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용섭 광주시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4일간 소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하고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교습소를 포함해서 학원과 직업훈련 기관은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2칸 틔우기 또는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0시간만 모두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광주시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내일 수능 시험 후에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 예비 소집이 이루어져 수험표가 배부됐는데요. 교육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수능은 응시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학교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반가움도 잠시. 앞으로 조금만 당겨요. 자, 간격 두고. 철저히 간격을 두고 손소독과 체온 측정까지 한 뒤 수험표를 받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 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더 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저 말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을 거니까 그래도 얼마간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응시생은 37명, 자가격리 응시생은 430명입니다. 전국 29개 치료시설 시험장과 자가격리자 시험장 113곳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3-4시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밤 10시로 4시간 연장됩니다. 만약 수능일 새벽이나 아침에 증상이 생기면 응시 예정이었던 시험장에 가서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일반 응시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안 됩니다. 분실 등에 대비해 여유 있게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 도중에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험실에 입장할 땐 소독제를 사용하고 점심시간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생활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에는 시험장에서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은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고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의 공석이 메워지면서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내정자는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내정자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유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다른 자녀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와 과자 봉지 등 쓰레기로 가득 찬 집. 8살과 3살 남매는 놀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숨진 갓난아기가 2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는 어머니 진술과 외상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치된 채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2017년 경남 창원에서도 형제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3살 여자아이가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2,8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라면 형제 사건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임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방임은 죽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인식 수준에서 되게 낮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임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번 여수 사건처럼 이상 징후를 신속히 알아차리는 주변의 관심이 방임에 의한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화재 대피가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주민들이 사다리차로 구조돼야 할 만큼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결국 근로자 2명과 주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감식 결과
현장에는 전기 난로와 함께 우레탄 폼을 살포하는 스프레이 캔, 신어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셰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불이 난 시점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기난로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확 그 펑 소리 듣고 놀라서 그냥 세 분이 그냥 대피를 했다고. 환기 때문에 창문과 현관을 모두 열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우레탄 폼 등이 타면서 나오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아파트를 집어삼킨 겁니다. 화재 대피가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운 한 요인이 됐습니다. 숨진 주민 2명과 중태인 1명은 모두 아파트 꼭대기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이곳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옥상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많이 마시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판단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맨 꼭대기를 하고 건상기실 앞에서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옥상 출입문이 잠겼다거나 119 출동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공사업체가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아파트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군포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을 임시생활시설에 수용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광주의 한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해 공분을 산 사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장에서 휠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의 한 타이어뱅크 매장. 구석의 작업자가 작업대에 놓인 휠에 스패너를 고정하더니 세박대를 끼워 힘껏 들어 올립니다. 곧이어 다른 휠을 작업대에 올리더니 똑같이 반복합니다. 휠 2개를 훼손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초 남짓. 지난해 촬영된 영상인데 수법은 지난 10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과 똑같습니다. 휠을 훼손하는 직원 주변에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지만 범행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집니다. 휠 훼손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관할 경찰도 피해자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휠을 꺾고 하니까 신경 먹어가지고 전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영상 속 매장은 높은 매출로 광주 상무점과 함께 이른바 교육 매장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다수의 전현직 타이어뱅크 직원들은 이런 교육 매장을 통해 휠 훼손 수법이 공유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매출 좀 잘 나온다는 싶은 점포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보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라, 뭐 휠 발란스는 저렇게 붙이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피해 호소가 이어졌지만 일방적 피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해온 타이어뱅크. 또 다른 매장의 휠 훼손 영상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범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타이어 휠 훼손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국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이 이어져 왔죠. 회사 측은 피해를 신청하면 조사해서 보상해주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 이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모두 68명. 지난 7월 타이어를 바꾸려고 타이어뱅크를 찾았다가 휠이 훼손됐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강현중 씨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사장님 휠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휠이 많이 휘었다고. 그래서 휠을 보여주고 지금 교체 안 하시면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교체하시라고. 보상을 받기 위해 타이어뱅크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답은 없었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담당자의 답변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개인 사업주가 본인 사업자를 걸고 장사를 하다가 발생이 했던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의심되지만 훼손된 휠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증명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고객은 기존 휠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미 휠을 처분해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때 교체를 하시고요. 그간 얘기를 안 하셔서 지금 9월 16일 그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처리는 제가 고철장에 처리를 합니다. 보상 대책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사실관계 파악 후 보상하겠다면서도 증거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한복 교복을 도입해 화제입니다. 몸에 딱 달라붙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기존 교복과는 달리 품도 넉넉하고 활동하기에 편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5명뿐인 전남 강진군의 한 중학교. 한창 수업 중인 학생들의 교복을 보니 일반 교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윗옷은 한복의 멋을 살린 깃은 물론 오색 빛깔 동정도 달려 있습니다. 와이셔츠 역시 한복 저고리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고리나 긴 치마를 입을 줄 알고 좀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었어요. 한복 교복은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되게 펑퍼지면서 편했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막 그렇게 불편한 재질이 아니고 편한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전교생 15명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디자인과 색깔, 재질을 선정해 한복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한복 교복을 학생들에게 빌려 직접 입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의는 물론 상의도 품이 넉넉한데요. 또 이 신축성도 매우 좋아서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대상이 아니었던 3학년 학생들에게도 한복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우아한 한복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통을 되돌아보고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기 시작한 학생들은 한복 교복이 더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내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2명이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자가격리 중인 3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물품 구매가 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분기 전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11월까지 전남도 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안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신안군을 대표하는 제1호 명예도로가 생겼습니다. 신안군과 김해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에 따라 김해시 진영읍을 관통하는 구간에 신안 천사대로를,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에 위치한 봉화로를 하이로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매출액 305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는 지난해 매출액 63억 8천만 원보다 4.8배 증가한 수치며 지난 2018년 5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56.4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자체 등에서는 비대면 소통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정작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의회에서는 쌍방향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한 달 가까이 하루 2차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포럼이나 토론회도 이들 쌍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의견을 댓글로 적극 개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의견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에는 쌍방향 소통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순천시의회 인터넷 방송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이 방송에는 상임위원회 명칭만 게재돼 있을 뿐. 이 회의 쟁점과 현안 등을 찾으려면 일일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논의할 안건조차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급기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매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해 시민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일방적으로 보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댓글도 달고 또는 필요한 질의 좀 대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지게 될 거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이 각종 SNS와 OTT가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필수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쌍방향 소통 채널을 취지에 맞게 지역민 의견 수렴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철새도래지 순천만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주변 농로 출입을 통제하고 차단 울타리 25개를 설치하는 한편 순천만 탕방로에도 소독매트 20개와 전신 소독기 3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이 사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방지 대책으로 포스코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사고 특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1조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요원을 2배 증원하고 비상안전 방제 개선단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사 포함 전 임직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대학을 설립하고 다중안전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설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안가 불법 개발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시청 브리핑을 열고 일부 SNS 등에서 주장하는 돌산 난개발과 자연훼손과 관련한 특혜와 묵인 등은 허위 사실이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해안가 불법 개발 행위를 전수조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광양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2대가 운행됩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에 이어 2번째입니다. 광양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내년까지 전기버스 8대를 추가 확대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수 한 아파트의 냉장고 안에서 갓난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 이틀 전부터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2개월 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웃 주민은 피해자의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밥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고민 끝에 동사무소에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했고요. 네.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다시 한번 수색했고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자, 경찰이 어머니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나왔고요. 정확한 부검 결과는 2개월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타나 물리적인 힘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하는데 피해자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져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라고 네. 진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집에 그때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치사죄를 넘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더해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행위 역시 사체 유기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아기 시신이 2년이나 지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보통 출생 신고를 하면 예방 접종 때문에라도 이 외부 기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피해자는 첫째 아들은 출생신고를 했지만 네. 두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관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웃 주민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웃 주민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첫째로부터 동생이 2명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장에는 오빠와 여동생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웃 주민은 다시 동사무소에 쌍둥이 남동생도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추가 제보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요. 네. 경찰 수색 결과 냉장고에서 남동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와 또 다른 쌍둥이 아이도 발견 당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집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수 씨가 확인한 것만 5톤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자는 생계를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은 집에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네. 무려 5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요. 네. 이렇게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들을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유기죄 또는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유기 또는 학대치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 주민 최초 신고 이후에 어머니가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럴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최초 아동보호기관이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집안 내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안으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조사원들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안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범죄는 처벌받아야겠지만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호받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2017년 부산에서도 미혼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어머니도 혼인 이력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마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 것으로 추정되고 네. 심지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낳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이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료기관에게 맡기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의 어머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자 없이 남겨진 두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수험생들은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낮 기온도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할 상황을 고려하면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목포와 영광, 한평 등 전남 서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담양이 영하 1도, 나주가 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순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7도, 장흥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내일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올해는 떠들썩하게 울려 퍼지던 응원가도 없지만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불안감은 떨쳐버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뉴스브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